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 앞두고 곳곳에서 돌발 변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 악재에 직면했는데요. 터지는 악재를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죠. 먼저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이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조수현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정 의원 공천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었는데 돈 돌려받았다고 인터뷰하라는 의원 측의 회유 정황까지 나오자 결단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 세력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정 의원 대신 청주 청원구 경선에서 탈락했던 서승우 전 충북 부지사를 후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막말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 조수현 후보의 추가 사퇴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적극적인 인정이 국민의힘의 노선이라며 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충청권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말한 조 후보가 본인의 진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공관위는 조 후보뿐 아니라 공천 유지 결정 이후에도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도 후보의 발언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이 리스크에서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당내에선 임명 철회 요구까지 나왔는데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제든 필요하면 조사받으면 된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호주대사 임명은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1당의 공당 대표를 받고 있는 점이 매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가 소구력이 자꾸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저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은 악재라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병의 부모 세대인 50대 민심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한 후보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사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실도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는 게 이 대사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리스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이후 과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공천 박탈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같이 경선했던 박용진 의원에게 기회가 가는 건 아닙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정봉주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의 과거 비무장지대 발목질의 발언 등 막말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세월이 지났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겠다며 단호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공천 핵심 관계자들도 대화방에서 정 후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제3의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공천이 취소되더라도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원칙은 제3무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후보는 오늘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도 중단한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정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잘못된 일은 없어지지는 않고 없어지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중 정 후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이 민주당 비례정당 공천도 골머리인데요. 연대 대상인 시민사회 측이 우리가 추천한 임태훈 전 소장의 부적격 판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심사에서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반미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의 정영희 후보에 이어 시민사회목 후보 4명 중 3명이 낙마한 겁니다. 시민사회 측은 긴급회의를 열어 임 후보 컷오프를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거절할 경우 연대 파기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추천인은 앞서 사퇴한 두 여성 후보 자리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는데 이 변호사는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다는 점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이력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여권 공격을 의식하면서 당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추천된 비례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낙마 논란을 의식한 듯 답변을 피했습니다. 진보당 이력 있던 분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이걸로 얘기를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라. 임태훈 후보에 대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야권 비례대표 추천을 둘러싼 파열음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자, 여야 모두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죠. 정우택 후보. 얘기가 나온 거는 꽤 됐는데 오늘 공천을 정책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공천 취소는 말 그대로 상당히 긴박하게 결정됐습니다. 정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지난 5일 한동훈 위원장은 청주에 가서 일방적 주장이 있다고 후보에서 배제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죠. 공천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지만 공관위는 객관성이 없다고 기각했고요.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더 살펴보겠다 고 하더니 오후 들어 공천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 공천 박탈하는 건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부정부패를 심판해야 한다는 그 명분이 약해지고 자칫 꼭 잡아야 하는 이 충청 민심, 이 충청 전체로 이 악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자, 일단 불을 끈 건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5.18 정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 결정은 내렸지만 수도권 후보들은 중도층 민심의 악재라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수도권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큰 악재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라고 합니다. 그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 논란,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맞물려 있죠. 이게 군인 아들을 둔 부모 세대, 즉 국민의힘이 공들이는 50대 지지층 민심에 큰 악재가 되고 자칫 수도권 민심에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원망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뭐 동병상련이에요. 민주당 쪽도 보면 네. 정봉주 후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정 후보가 아주 오래전에 한 발언이고 사과도 했고 영상도 내렸다면서 다소 감싸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단호해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도 했죠. 정봉주 후보 논란은 그 공천 자체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소위 비명 행사 공천 논란의 대표 사례인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서 올라온 건데 이 막말 논란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막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보면 이 공천 여기서 지금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친명, 비명 공천 갈등이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비례 후보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앞서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 2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검토를 요청하고 사퇴한 데 이어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마저 컷오프되자 이제는 시민단체 측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한 건데요. 시민사회 측이 이 컷오프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면서 연대 파기까지도 꺼내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이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노선과 이념이 다른 쪽과 무리하게 연대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은 이미 예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추천될 때마다 계속 반대할 수도 없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깨버리기에는 이 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한 명분, 즉 선거 이후에 대선까지 염두에 둔 그 구상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고민을 살펴봤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앞서 말씀드린 도태우 후보 논란이나 또 이종섭 대사 문제를 악재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도태우 후보 공천 재검토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종섭 대사 논란은요, 이 대사를 임명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할 사안이지만 오늘 대통령실은 임명철회는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번 김건희 여사 리스크처럼 대통령실과 또다시 각을 세우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자, 여야 대표 소식 좀 더 알아보고 잠시 후에 김민지 차장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크맨이 바빴습니다. 선대위를 출범한 여야 대표들이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거든요.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이재명 조국 후진 세력과 전진시키는 국민의힘 전진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부산 구포시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제가 부산에 자주 오고 제가 1월에 오고 지금 2번째잖아요. 더 자주 오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부산지검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통 순대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고춧가루에다가 소금을 넣은 걸 찍잖아요. 여긴 장을 찍죠. 네, 막장. 네, 막장을 찍잖아요.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구파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찾은 곳은 부산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북구와 사하구,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된 서병수 후보를 띄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이 해결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위원장 오후에는 경남 김해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김해의 조혜진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착하고 복수에 천착하죠. 저는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호남을 방문합니다. 최일의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중원, 충청을 찾았습니다. 하루에만 10개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살만 하면 2번을 찍거나 집에서 쉬어라며 심판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마크맨 이준성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대위 출범 후 처음 찾은 지역은 대전 충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마다 맞춤형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과학도시인 이곳 대전에선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식입니다. 이 정권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R&D 예산 대폭 축소 때문에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동한 이 대표. 갈라진 목소리로 경제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부자들 세금만 깎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귀를 틀어막아도, 눈을 가려도,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정권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됐습니까? 심판 투표를 강조하면서 투표하지 않는 건 2번을 찍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이어 충북 청주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정부의 특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세종, 충북까지 오늘 하루만 10개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 메시지는 한결같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내일은 지난 1월 피습 이후 처음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김민지 차장 다시 나왔습니다. 왜 다시 나왔느냐? 한동훈, 이재명 여야 두 대표가 본격적으로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거 전이 불이 붙었는데 많이 달라요, 좀 많이. 일단 일정부터 볼까요, 오늘 간? 네, 한동훈 위원장은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부산과 경남 김해에 갔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자, 서병수, 조혜진 등 중진 의원들을 재배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의원을 꺾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출마지를 옮긴 건데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 모두 이렇게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이곳부터 바람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부터 갔죠. 특히 대전 중구를 찾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이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죠. 이곳을 가려다가 방향을 틀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유성구가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성적이 나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간 이 대전 중구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없는 이 시기를 틈타서 민주당의 후보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일정도 치열한데 네. 두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를 한번 보면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공격에 집중했죠. 그런데 오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죄송하다.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면서 보다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지역 민심 또 표심에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야당에 대한 네거티브, 비판보다는 이런 말들이 더 명분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지역 맞춤형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연구기관들이 모여있는 대전을 찾아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비판한 건데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공천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그 후보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자, 대표들은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자, 중앙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야가 지금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때요? 맞습니다. 오늘 활동한 모습을 좀 보시면요. 일단 국민의힘의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도요. 김부겸,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수원에서 세종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전국을 돌아
돌아다니고 이 장동혁 사무총장과 선거 상황실은 매일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돌아다니는 이 한 위원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의 윤재옥 원내대표를 또 선거 상황실장에는 이만희 의원을 임명해서 중앙을 챙기도록 했죠. 둘 다 TK 현역 의원인데다가 대선을 치른 경험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요, 중요한 회의를 주로 밤에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낮에 선거 지원도 다녀야 하지만 또 재판도 있죠.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데요. 구성을 좀 보시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서울, 인천 등 대부분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많은 만큼 언제든지 이 중앙에 모이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전쟁인 D-28,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란 시기죠. 여야 선거 상황실도 이에 맞게 본격 가동되면서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제3지대 기세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3파전 구도로 치러지는 일부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신당 후보들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혁신당 내부에선 이준석 대표 얼굴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섣부르게 구성하다 깨져 실망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통합 결정도 파행도 결국 당대표 책임인데 책임지는 모습이 없으니 누가 신뢰를 보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죄 메시지를 내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제3지대 후보 지지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양양자 후보는 경기 용인갑에서 지지율 4%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금태섭 후보도 4%로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례대표 표심에서도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힘을 못 쓰다 보니 민주당 탈당파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0% 수준인 서른 의원은 새로운 미래와 무소속 출마 중 고심 중입니다. 이 대표 사퇴 공론화 여부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르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초고속도로와 관광사업 등 5조 원의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관권 선거라고 비판해왔지만 민주당 소속 전남지사는 가슴이 먹먹하다라며 반겼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호남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적으로 5조 원이 넘는 호남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전남에 1조 3천억 원을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님보다도 더 많이 전남을 정말 깊은 관심으로 각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도지사는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남도가 건의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초 광주와 공동 개최하려 했지만 따로 해달라는 광주시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준비했던 6천억 규모의 광주 도시철도 사업 추진 발표는 보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관권 선거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세부적으로 더 따져보겠다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김유빈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들 이 선거법 이슈가 있나 보죠? 네, 선거법 어기면 큰일 나죠. 여야 대표들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유세 현장에서 연신 실무진과 청중들 제지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니까 민주당 해주세요, 민주당.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될 거야. 선거법 검토했어요?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 이름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피켓도 안 되나 보죠? 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이 적시된 피켓을 드는 행위, 지지자들이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 안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같은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마이크 없이 유세하다 보니 후보들 목소리 이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삼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러 동작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자 동작에 왔습니다. 제 목이 다 아픈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마이크 쓰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실내에서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건 선거 출마자만 해당되고요. 불출마한 한 위원장은 자유로운 겁니다. 저는 마이크 써도 될걸요? 내가 출마하지 않았어요. 이거 없이 할까요, 그럼? 네. 저는 해도 되잖아요. 이게 불출마가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한 위원장도 실외에선 마이크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참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어기면 큰일 나나 보죠. 네, 물론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잘못 하나까지도 당선 무효로 갈 수 있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조국 방지가 공약이다? 뭘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명 조국 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뭐 이런 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줄줄이 이어받는다는 게 비례대표 이거 승계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다음 순번이 직을 승계받는데요. 만약 의원직 상실의 이유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승계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건데요. 두 사람 다 의원직을 상실해도 비례의석을 승계받은 동지들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얘기는 이제 조국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걸 전제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가능성 100%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다음 주 국민 참여 경선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텐데요. 조국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통상 비례 1번은 여성 후보가 맡으니 조 대표는 2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조국 혁신당 10석 가까이 예상되거든요. 비례 2번 충분히 국회 입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주제 하나 오늘 더 보겠습니다. 꿔주기가 쉽지 않네. 네, 의원들 얘기인가 같네요. 네, 의원 꿔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앞번호를 받으려면 위성정당의 의원들을 꿔줘야 하죠. 기호 4번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어제 비례의원 8명을 이미 제명했고요. 기호 3번을 노리는 민주당은 최소 9명 현역 의원을 보내야 하는데 갈 의원들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거기도 국민의힘처럼 비례대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비례대표 의원들 중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들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민주당 공천 주로 비명계 의원들이 떨어졌죠. 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려보니 이재명 지도부를 돕고 싶지 않다, 위성정당도 반대한다 같은 답변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의원이라도 위성정당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네, 위성정당도 꼼수인데 꼼수를 위해선 의원 꿔주기 꼼수가 또 필요한 상황. 국민들 보기에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수업 거부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유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가 6천 명을 넘겼는데요. 전체 의대생의 30%를 훌쩍 넘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한림대 의대생 가운데 본과 1학년 83명이 최근 유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개강한 해부학 수업에 3주 넘게 결석해 수업 일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림대 측은 학사 일정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유급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대 학생들의 유급도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움직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장과 학부모 동의까지 얻은 유효 휴학 신청이 6,051건에 달해 전국 의대 재학생의 3분의 1이 이번 학기 수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다시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엔 협약 적용이 제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이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의대생 규모 매년 2,000명이죠. 정부가 그중 80%, 1,600명 정도를 지방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의 중심인 서울 빅5 대형 병원의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보관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증원되는 2,000명 가운데 지역이 80%인 1,600명, 수도권은 20%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의대 정원은 2,023명에서 3,623명으로 수도권 13개 의대는 1,035명에서 1,435명으로 늘어납니다. 수도권 의대는 평균 30명 증원에 그치는 셈인데 서울 빅5 대학병원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병원의 수가를 더 올려주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합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고 지역에 근무할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지금 이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는 건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수술 참여하지 말라, 상처 치료도 말라 이렇게 종용하는 듯한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경찰도 내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 나가 있는 군의관 공보위를 지목해 이 말을 새기라며 이걸요, 제가요, 왜요 등을 나열합니다. 일종의 태업 지침입니다. 비슷한 글들이 의사들만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논란입니다. 군의관 공보위 지침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선 병원에서 강제로 일 시킬 권한이 없다며 담배 피우러 간다며 도망 다녀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글에선 일부 업무는 법적 책임 소지가 있으니 거부하라거나 수술 참여와 상처 치료, 소독 후 붕대 처치 등도 전부 거부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 확인을 위한 내사를 검토 중입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파견 공보위 명단 유출 역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눈길을 끄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선경에 300억 원의 비자금을 건넨 뒤 받은
어음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변수가 될지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의 근거로 오래된 어음을 꺼냈습니다. 50억 원짜리 어음 6장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선경회장에게 건넸고 담보로 선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300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경이 태평양 증권 등을 인수하는 데 이 돈을 썼으니 이혼 재산 분할 때도 감안해달라는 겁니다. 반면 SK 측은 1997년 대법원 판결문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300억 원 비자금 조성은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SK그룹 부부는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태평양 증권이나 제2이동통신 인수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무대가인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다음 달 16일 마지막 변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환입니다.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택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사자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11명입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4년여간 주택 통계를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에 대해선 고용통계 조작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2019년 비정규직이 86만 명 급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조사 방식 탓이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내기했다는 겁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의 중요 정책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였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오늘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선 인턴 확인서 위조로 결론이 났었죠. 대법원 판결과 다른 증언을 한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조민 씨는 오늘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고 위증했던 전 서울대 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검찰 측이 위증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답하라고 말했지만 조 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누구와 세미나에 갔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턴 위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변호인이 사진과 영상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세미나의 참석자들도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과거엔 딸이 인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조 씨가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만큼
위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찰이 운영하는 SNS 공식 계정이 어젯밤 해킹을 당했습니다. 치안 정책을 알리는 창구가 하루아침에 중국 펀드 투자글로 도배됐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자로 진명화라는 이름이 적힌 SNS 계정. 중국어로 쓴 게시글이 한가득입니다. 계정의 원래 주인은 다름 아닌 충청북도 경찰청입니다. 어젯밤 10시쯤 해킹을 당한 겁니다. 지난 2014년 개설 이후 치안정책 홍보글과 범인 검거 영상 등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모두 삭제된 채 펀드 투자 홍보글만 남아 있습니다. 해킹된 계정엔 진명화란 같은 이름의 계정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펀드 투자 홍보글로 도배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 소행으로 추정될 뿐 왜 해킹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계정 정지 작업하고 있고요. 일단은 페이스북 본사에다가 이메일로 요청된 상태입니다. SNS 본사 협조를 받아 계정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사이버 수사팀이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택시 위에 차량이 올라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배준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휴게소에서 차량 사이로 주차하려는 흰색 수입 SUV. 그런데 갑자기 돌진하더니 앞쪽에 주차된 택시를 그대로 덮칩니다. 오른쪽 승합차와도 부딪혔는데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립니다. 택시가 이 벤츠를 업은 거예요. 여기서 45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보니까 돌미가 돼갖고 내가. 어제 아침 7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휴게소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은 택시 위에 1시간 가까이 올라가 있다. 견인차의 도움을 받고서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터넷에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린 것 같다, 후진 주차를 하려던 것 같다 등 다양한 추측을 낳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휴게소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경의선 키즈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색적인 차림을 하고 경의선 책거리에 모이는 10대들인데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마다 이곳 경의선 책거리로 모이는 10대들이 있습니다. 레이스 장식에 리본을 단 옷차림새가 특징인데요. 화려한 차림새와 달리 일부 일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버거운 높이의 통굽 구두,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이색적인 차림의 10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옷이 입사가 좀 호흡이고요. 그냥 같이 놀고 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을 간다거나. 애들 틱톡 찍고 그냥 여기서 수다 떨고 막 그래요. 이른바 지뢰계 패션을 한 청소년들입니다. 일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지뢰계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건들면 터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뢰계 패션을 하고 경의선 책거리로 모이는 10대들을 경의선 키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부 경의선 키즈들이 일본의 지뢰계 문화를 무작정 모방하면서 일부러 몸에 흉터를 내는 것까지 유행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희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맨헤라라는 걸 동경해가지고 자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뢰계 복장을 한 청소년들이 맨헤라 공원이라고 칭하는 곳입니다. 공원 한켠엔 이렇게 청소년 상담을 돕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림새와 어른들의 편견으로 성착취 대상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DM이 자꾸 오거든요. 혹시 팝팝카츠 할 생각 없으세요? 건드릴게요. 그래서. 성인들이 조건 만남이라든지 그런 거 시도한다고 하는데 좀 그랬죠.
가출 청소년 그런 걸로 좀 했죠. 그릇된 성인들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경찰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일탈 방지, 그리고 기초 위반 행위 단속과 더불어 폭력 행위 등 중요 사건 범죄 예방 위반. 독특한 문화, 자신의 개성을 순수하게 즐기려던 10대들까지 오해의 낙인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군주 같은 옷을 좋아하는 거고 이제 성인이 되면 똑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몰아치우고 하지 못하게 그럴수록 비행이나 범죄로 빠질 수도 있게 되고 건전하게 이거를 누리문화로 장착해 갈 수 있는 거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지.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한미의 연합연습이 마무리되는 오늘 북한은 신형 탱크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탱크를 모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탱크 부대 간 대항훈련 경기 모습입니다. 실제 전장처럼 꾸며놓은 훈련장에서 탱크들이 돌진하며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탱크 밖으로 얼굴만 살짝 드러낸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형 주력 탱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북한은 신형이라고 강조한 전차를 7대 안팎으로 공개했습니다. 4년 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공격 미사일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가 보강돼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로부터의 방어력 향상 기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전차 미사일도 북한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미 양국군도 연합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 전방에 있는 북한군 부대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대공무기 집중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The readiness and willingness of the U.S. ROK Alliance to fight tonight and win. 감시다. 북한은 예년과 달리 올해 한미연습 기간 동안에는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군부대 지도 모습을 공개하며 도발의 적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중국이 백두산의 중국 부분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창바이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재에 성공하면 중국이 백두산마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 일명 장백산이라 부르며 홍보한 영상입니다. 현재 백두산의 영토는 전체 면적의 25%가 북한, 75%가 중국 땅에 걸쳐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약 55%가 북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7일까지 열리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지질공원 추가 인증이 논의되는데 후보지 18곳 중 백두산도 포함된 겁니다. 후보지들은 이미 지난해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를 받아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도 백두산이 소개됐는데 중국이 부르는 창바이산으로 써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4년 전부터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이 우려되는 가운데 등재에 성공하면 중국이 백두산마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남북한에서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의 가치와 역사를 중국이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자신들의 영토고 자신들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못을 박아놓는 거죠.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번 이사회 인증 후보지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소아마비로 72년 동안 호흡을 돕는 좁은 원통기계 아이언렁에서 살아온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로 또 작가로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이야기를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원통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한 남성의 얼굴이 보입니다. 간호사가 펜을 입에 쥐어주니 글도 씁니다.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 이른바 아이언렁에서 72년간 살아온 미국인 폴 알렉산더입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에 감염돼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현지 시각 11일 7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호흡이 힘들어진 그는 그때부터 2m 남짓한 원통 기계 아이언렁에서 생활했습니다. 진공 펌프의 움직임으로 기계 안 압력이 낮아지고 환자의 가슴과 폐가 부풀어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중 자는 시간을 포함해 대부분을 기계 안에서 지냈지만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특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직접 서서 변호하고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활동했는데 그의 계정 구독자는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But I never gave up and I'm not going to. 그의 사망 소식에 SNS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줘 고맙다. 당신의 삶 자체가 큰 동기부여였다 등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이 머문 공간은 좁은 원통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희망은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Life is such an extraordinary thing. Just hold on. It's gonna get better.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브라질에선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여서 승객 16명이 3시간 동안 잡혀 있었는데요. 이 공포의 인질극은 범죄 조직 출신 남성의 착각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안에 서 있는 남성, 손에는 총이 보입니다. 갑자기 총을 들어 승객에게 총을 겨누더니 유리창을 깨고 총을 난사합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여 승객 16명이 3시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또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범인이 시민을 경찰로 착각해 총을 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uita criança desesperada, os familiares estavam viajando, entendeu? Os funcionários também da rodoviária correndo. Foi um caos terrível.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인질범은 범죄 조직 출신으로 지역 내 마약상들과 충돌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던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사가 에어컨 고장으로 터미널로 돌아가면서 시작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인질범이 경찰의 검거 작전으로 착각해 총을 꺼내 승객들을 위협한 겁니다. 이 남성은 강도죄로 지난 2022년부터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결국 자수했습니다. Ele está preso. Todos os reféns foram libertados seguros. 남성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고 납치와 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출전할 선수들이 내일 입국합니다. 특급 스타 오타니도 12년 만에 한국에 옵니다.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대회 이후 첫 방문이죠. 학창 시절에 앳된 오타니의 모습을 정윤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던지는 일본 투수. 고등학생인데도 직구 구속이 시속 152km나 됩니다. 12년 전 한국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에 출전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까까머리의 18살 오타니는 대회 전부터 특급 유망주로 불렸습니다. 이미 일본 지역 대회에서 역대 고교생 중 가장 빠른 시속 160km의 공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오타니는 한국전에서도 시속 155km의 강속구로 타자들을 윽박지르며 삼진 12개를 뽑아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 타자로도 3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며 투타 겸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타니에겐 이 대회가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대회 직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대회에 나가보니 미국 선수들은 몸이 나보다 컸다면서 더 크고 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엄격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근력 훈련으로 몸을 키운 오타니. 키는 크지만 마른 체격이었던 소녀는 지금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근육질의 거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빅리그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오타니는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
입국 시간이 내일 오후지만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밤 공항에서 밤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하고 클래퍼라고 부르는 도구를 한 1000여 개 이상 이제 제작을 해서 일단 공항에 먼저 갖고 갈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부터 밤샘 대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일 새벽 먼저 도착하는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팀의 전세기를 타고 미국을 출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따스한 기온이 감돕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다가 오후에는 10도 선을 웃돕니다. 대구의 경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겠는데요. 전북과 영남에서도 오전에 잠깐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이 반복되죠. 이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 중심으로는 산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춘천 영하 2도, 부산 6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강릉 22도, 광주 19도까지 오릅니다. 토요일엔 남부에, 일요일은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모두 듣기 민망한 막말 논란이 있는 후보들 잘 보시면요. 이 대부분 경선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상대를 조롱하고 혐오하면 오히려 사이다라며 평가받는 이 증오를 기반으로 한 팬덤 정치 문화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자, 그렇게 당선된 의원 300명이 모인 국회라면 상식과 통합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천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